안녕하세요. 곡성 주민 여러분.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입니다. 오늘 이 2시간에 걸쳐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첫 시간에는 좀 독서의 기초적인 개념, 그리고 이 독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어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시켜야 할까? 그리고 혹은 어른인 내가 독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강연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종의 전제사항 같은 거죠. 독서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독서 강연, 독서 강의를 듣고 이게 독서의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서에는 두 가지 정도의 그 효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효용은 언어 능력 향상입니다. 이 언어 능력 향상이라는 거는 어떤 책을 읽느냐하고는 사실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행위 자체, 어떤 책이든 그게 무협지가 됐든 공포 동화가 됐든 혹은 SF 동화가 됐든 상관없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듭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죠. 이게 이제 언어 능력 향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자아 강화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책이 좋다, 뭐 독서를 하면 똑똑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좀 관념적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독서의 효용 자체가, 이 자아 강화 효과 자체가 독자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단어 하나로 혹은 아주 똑 떨어지는 어떤 구체적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 이런 식의 관념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그 마음의 양식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의 두 번째 효용인 자아 강화 효과인데요. 이 언어 능력 향상과 자아 강화,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그럼 독서의 효용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초코파이로 한번 비율을 드려볼게요. 독서라는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이 봉투를 뜯어서 초코파이를 꺼내죠. 그럼 이 초코파이는 뭐냐면 자아 강화 효과입니다. 언어 능력 향상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냐면, 초코파이 안, 이 껍질 안, 꺼내고 난 껍데기 안을 들여다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 언어 능력 향상은 독서에서는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아 강화 효과는, 이 원래 독서 효과가 자아 강화 효과인데,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제 책도 그렇고 오늘 강연도 그렇고 제가 하는 다른 강연에서도 그렇고 이 독서의 실제 효과에 해당되는 자아 강화 효과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언어 능력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독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독서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언어 능력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저는 앞으로 자아 강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자아 강화 이야기를,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자아 강화 효과라는 건 책의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 해서 내가 바뀌는 거죠. 이 독서의 효과라는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거든요. 이 자아 강화 측면에서 보면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처음 책을 한 권을 제대로 읽었던 첫 책,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던 플란다스의 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란 아주 개구장이 남자아이였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놀고 막 이랬던 학생이었습니다. 시골 남자아이들은 사실 나가면 자연에서 노는데 이게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메뚜기 잡아서 날개 떼고 갖고 놀고, 막 뱀 보면 막 돌 던지고 막 이러고, 물고기 잡고 개구리 잡고 막 이러고 논단 말이죠. 그런 굉장히 짓궂은 그런 시골 남자아이였는데, 우연히 이제 플란다스의 개라는 책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일종의 우울증 비슷한 증상을 겪게 됐어요. 파트라슈와 네로가 너무 불쌍했던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치 그 파트라슈와 네로가 현실 세계에 있는, 제가 물리적 시공간을 함께 하지 않았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친구들처럼 느껴지고 그 친구들을 추억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의 삶을 가슴 아파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아이가 돼버렸냐면 길 가는 길고양이를 봐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동물들한테 어떤 자연의 대상들에게, 생명을 가진 대상들에게 전혀 해코지를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자아 강화 효과의 단면이죠. 이렇게 이야기책의 경우는 이 자아 강화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 하면 깊은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감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수성, 감각, 이런 것들이, 정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확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이야기책의 자아 강화 효과입니다. 지식도서의 자아 강화 효과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야기책이 공감을 기반으로 한 감동, 이것을 통해서 발생한다면 지식도서의 자아 강화 효과는 감탄의 형태로 옵니다. 그게 그런 거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밀물과 썰물을 본다고 해보죠. 밀물과 썰물에 대해서 모른 채로, 그 지식에 대해서 모른 채로 밀물과 썰물을 보면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는구나, 썰물이 나가면 조개를 캐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밀물과 썰물이 그냥 그 현상 자체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도서를 통해서 밀물과 썰물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르게 이게 보이는 거죠. 우리 지구는, 지구 주위에 달이라는 위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구의 지표는 70%가 바다로 돼 있죠. 그럼 달이 있는 쪽에서 달과 지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달이 있는 쪽에 바닷물이 이렇게 볼록하게 볼록 렌즈처럼 솟아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솟아오르면 이쪽에 있는 땅에서는 물들이 차오르겠죠. 그럼 밀물이 되고, 이쪽에서 물이 빠지면 이쪽은 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깨닫고 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지금 바닷물을 잡아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책은 감동의 형태로, 지식도서는 감탄의 형태로, 깨달음의 형태로 이 자아 강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거 본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그 독자로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얘기는, 자아 강화 얘기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얕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언어 능력 얘기만 드릴 텐데, 왜 언어 능력 얘기만 드리느냐? 사실은 자아 강화가 되는 이 독서를 통해서 얻는 효과 중에 자아 강화 효과가 가장 큰 효과지만, 이 자아 강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뭐냐 하면 언어 능력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자아 강화를 할 수 있는 그 독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책을 읽을 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 이래 버리면 자아 강화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독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으면 자아 강화의 얘기를 하기 전에 독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 그게 무슨 책이든 책을 읽기만 하면 얻어지는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공부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강사 생활을 12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시작해서 한 4년 전에 그만뒀으니까 한 12년 정도 한 거죠. 근데 이 강사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그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강사님들도, 교육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느끼는 것인데, 첫 번째 흐름이 뭐였냐면 학습량이 계속 늘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학원 아이들을 처음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어느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느껴졌냐면 이거보다 더 시킬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는 어떤 뭐랄까요, 마음이 여려서 더 이상 시킬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더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착각이라는 걸 저는 한 2, 3년 후에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시킬 수 있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초등 3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은 5시에는 집에 들어오자, 이런 암묵적 합의가 부모님들 사이에 있었어요. 누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초등 3학년 이하의 어린 친구들은 5시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걸로, 혹은 5시를 넘는다 하더라도 넘어서 가는 학원은 태권도, 아니면 피아노, 이런 정도였죠.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좀 어떤 부모님들 사이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주말엔 놀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데,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3학년 이하 친구들은 5시 이전에 집에 들어오는 게 원래였는데, 이게 3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7시, 8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어린 우리 친구들이 학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말 강연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생들이 주말 강연을 듣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선행학습의 강도도 계속 이제 강화되고, 이런 식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학습량이 계속 늘어온 것과 반대에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뭐였냐면, 언어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늘어나는 학습량 얘기 말씀드릴 때, 제가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그때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 학원 아이들, 그 친구들 처음 만나고 깜짝 놀랐던 지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수학 선행도 막 자기 학년보다 2학년, 3학년 당겨서 하고, 과학도 잘하고 역사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교과서를 너무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지적인 정보의 양에 비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언어 능력이 많이 낮은데, 이거 앞으로 빨리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한 세대의 아이들을 놓고 보면 글을 좀 잘 읽는 친구가 있고요, 중간인 친구가 있고 못 읽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준의 스펙터클을, 아이들의 언어 능력의 그 스펙터클이 아니죠, 스펙트럼, 아이들의 언어 능력의 스펙트럼 박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박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단 형태로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 언어 능력 평가 결과, 점수 결과로도 나오는 거지만, 저처럼 이제 독서 강사, 아이들하고 같이 책 읽는 강사 입장에서는 좀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현상은 뭐냐면, 같이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이 강사들 사이에서는 마법의 책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보통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책을 좋아하던 아이들도 문턱에 턱턱 걸립니다. 이게 왜 걸리냐면, 교과서가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1학년 교과서보다 2학년 교과서가 어렵고, 2학년 교과서보다 3학년 교과서가 양이 많고 더 어렵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읽는 책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동안 책 잘 읽었던 친구도
3학년 되면 갑자기 두꺼워진 책 두께 때문에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서는 로직이 굉장히 단순한데 그 언어 수준, 그 분량의 책 한 권만 재밌게 읽으면 돼요. 그 한 권만 재밌게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책들, 그 정도 수준의 책, 자기 학년의 책들을 읽는데 분량에 대한 그 어떤 부담감, 어려움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 한 권의 책인데 이 마법의 책은 뭐냐면 책을 아무리 못 읽는 친구들도 이 책을 주면 굉장히 재밌게 쉽게 읽어낸다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이 뭐 더 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해리포터 같은 책들인 거죠. 플롯이 굉장히 선명하고 이야기가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좋고 좀 스피디한, 전개가 스피디한 이런 책들을 읽은 겁니다. 그럼 이 책들은 제가 강사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책을 아무리 못 읽는 애도 이 책을 주면 읽었어요. 일단 처음 펼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펼쳐서 읽기만 하면 그 책을 끝까지 읽고 내용도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을 마법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책들을 학년 초에 집중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을 한 권 딱 재밌게 잘 읽고 나면 그 다음 책들은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 마법의 책의 위력이 제가 강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굉장했어요. 아무리 책을 못 읽어도 이걸 주면 하입했습니다. 그냥 쭉 통과. 근데 이 마법의 책의 마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는 좀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 마법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전에는 책을 못 읽던 친구들도 이 책만큼은 잘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글을 좀 중간 정도 읽는 친구들도 못 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습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언어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자,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뭐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독서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뭐 핀란드라든가 유럽 국가들도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련된 서적, 논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슈가 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게. 근데 이 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지과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 독서교육 전문가들 모두 다 연구해 볼 필요도 없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는 주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은 우리 어른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독서하고 문화 생태가 겹칩니다. 우리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 멀리 갈 때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차 기다리면서 약속 장소 일찍 가면 약속 시간 기다리면서 주로 했던 것들이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거였죠. 근데 이것들이 다 뭘로 대체가 됐냐면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책을 읽는 것도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이 이 여가 시간까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 생각하는 그 사고량 자체도 생활 사고량 자체도 이 스마트폰이 다 빨아들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뭐 학생뿐만 아니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독서량도 줄게 되고 사고량도 줄게 되면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추정하는 이유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감지되는 그 시점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점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든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언어 능력 하락 현상을 훨씬 더 강하게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당연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만 들어가 봐도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있긴 있지만 굉장히 소수죠.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없는 친구를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두 반 정도 가면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니까. 자, 이렇게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 보니 그에 따른 언어 능력 하락 효과도 클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학교 공부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면 사실 그것도 독서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언어 능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혹은 학원 강사님의 혹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과서도 읽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학교 공부를 할 때는 설명을 듣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쉴 때는 스마트폰 하고 또 책 읽을 때는 어떤 거 있습니까? 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 만화를 읽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거의 증발되다시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면 학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 관련된 사실 교육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언어 능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다 잡혀요. 그걸 주제로 하지 않더라도 잡히는데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를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한 통계 자료예요. 자, 만약에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과목이 뭘까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과목은 국어가 아니고 수학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수학은 글을 읽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수학이 언어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호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언어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이 수학의 연산 논리, 이 연산 논리에서 논리라는 것은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그 기호들은 이 어떤 연산 논리를 설명한 논리적인 글을 이 기호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산 논리가 쉽다라는 것은 그 기호가 설명하는 연산 논리의 글이 짧고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덧셈, A에 B를 더한다. 이 한 줄이 다죠. 뺄셈은 A에서 B를 뺀다. 이 한 줄이 답니다. 근데 인수분해 정도가 되면 이 인수분해 기호를 설명하는 이 글이 적어도 3, 4문단은 될 겁니다. 아주 예리한 논리적인 설명문으로 3, 4문단 정도의 글을 이해해야지만 이 루트, 인수분해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미적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적분으로 가면 10수 페이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연산 논리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15분 아침 독서 운동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성적을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규율을 안 지키고 말을 안 들어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책 좀 읽으면 애들이 좀 착해지지 않을까?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침에 그냥 15분씩 책을 읽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 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전 과목에 고쳐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때도 어떤 과목이 가장 많이 성적이 올랐냐 하면 국어가 아니고 수학이 가장 크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교육학에서 사실 수학이 언어 능력에 가장 큰 지배를 받는 과목이다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는 사실 ABC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어 능력의 지배를 수학이 가장 많이 받는다면 기초학력 미달자의 증가도 영어나 국어에 비해서 수학이 가장 크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을 증가폭을 그래프로 그린 표입니다. 단 4년 동안
뭐 중학생, 고등학생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학, 한마디로 말해서 수포자 2.1배가 늘었어요. 4년 만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는 1.8배가 늘었고요. 영어는 1.2배가 늘었습니다. 이 순서는 정확하게 그 과목이 언어 능력의 지배를 받는 정도의 순서하고 일치합니다. 국어는 뭐 당연히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언어 능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영어는 왜 언어인데 이건 왜 언어 능력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연산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덧셈 이제 쉬운 연산은 이 설명하는 글이 짧고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점점 더 어려운 연산 논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점점 더 고차원의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사고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목입니다. 언어 능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의 지배를 받느냐? 영어는 성실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문법을 외우고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 학습량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학습량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영어의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겁니다. 떨어지는 언어 능력을 강한 학습량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요 도표 말고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왜 피사 그 국제학력 평가에서 우리가 늘 1, 2등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초학력 미달자가 느는 이 시기에 똑같은 현상이 국제학력 평가 결과로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목별로 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더 이상 세계 1, 2위의 학습 국가가 아닙니다. 과목에 따라서 뭐 적게 밀려난 과목은 뭐 5, 6위, 많이 밀려난 과목은 7, 8위, 9위까지도 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학습량으로 떠받치는데 한계가 발생한 거예요. 언어 능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요 도표를, 언어 능력을 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표는 뭐 대단한 표는 아닙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도식화해 놓은 표예요. 초등 1학년 교과서 쉽고 초2 어렵고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의 언어 능력이 이 도표의 그래프의 라인은 따라가줘야 됩니다. 초등 5학년일 때는 초등 5학년 수준의 언어 능력이 있어야죠. 고등학교 2학년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언어 능력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학년에 맞는 자기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없이 공부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럼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기초 언어 능력 평가라는 평가를 10년 동안 계속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해 왔는데 이건 사실 그냥 언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의 원안은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영역이에요. 우리 공고액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언어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영역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어 영역 갖다 놓고 고등교과에 해당되는 문제 다 빼고 그중에 쉬운 문제 10문제 남기고 나머지 20문제의 지문을 중학생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시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수능 시험 문제가 실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유형이 수능 국어 영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시험 성적을 보면 이 시험 성적과 실제 수능 국어 영역 성적이 거의 정확하게 연동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3, 4 정도의 유격으로 거의 연동이 돼요. 자, 이 테스트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통계 데이터가 누적이 됐겠죠. 누적이 되면서 이제 뭘 알 수 있게 됐냐면 점수를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친구 중학교 가면 성적 떨어지겠는데? 얘는 초등 고학년 동화 못 읽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힘들겠다. 이런 거. 왜냐하면 그 점수를 보면 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통계를 통해서요. 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초등 5, 6학년 학생들의 평균 언어 능력은 초등 4, 5학년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 5학년 수준이라는 건 초등 4학년, 5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냐? 초등 5, 6학년 수준이에요. 중1이든 중3이든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중학생들의 평균 언어 능력은 초등 5, 6 정도, 5, 6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언어 능력은 초6, 중1 정도입니다. 좀 놀랍죠? 좀 안 믿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아무리 초6, 초5, 중1 수준이라는 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초언어 능력 평가에서 초등 5, 6학년 수준이 나오는 초등 5, 6학년 학생에게는 수능 국어 영역을 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언어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좀 그런 문제라서 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풀다가 울면서 뛰쳐나가요. 하지만 기초언어 능력 평가에서 초등 5, 6학년 수준이 나온 중3, 고1한테는 수능 기출 문제를 풀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걸 풀 수 있는 뭐랄까요? 경험? 이런 게 좀 쌓여 있으니까요. 그 시험지의 길이와 난도를 견딜 수 있는 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3, 고1, 기초언어 능력 평가에서 초등 5, 6학년 수준이 나온 중3, 고1이 수능 국어 영역을 쳤을 때 몇 점 정도가 나오냐 하면 42점에서 47점 사이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은 아직 고등학교 교과를 배우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42점에서 47점 사이가 나온다는 거죠. 역으로 추산해서 말씀드리면 초등 5, 6학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으면 수능 국어 영역에서 42점에서 47점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이 42점에서 47점이라는 점수가 실제 수능에서 그럼 어떤 점수냐? 5, 6등급에 걸쳐지는 점수입니다. 5, 6등급이 어떤 등급인지 아시죠? 물론 전체 9등급에서 5, 6등급이면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지만 100분위 비율로 놓고 보면 거의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등급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3 입시로 치러 들어가는 입시생들이 기초언어 능력 평가 점수를 놓고 비교해보면 평균 언어 능력이 초등 5, 6학년 정도의 수준, 점수로는 그렇게 환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수준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초등 5,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채로 억눌린 채로 쭉 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가능합니다. 언어 능력이 낮아도. 이때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원래 설명이라는 건 쉽고 간단한 지식을 전달할 때 유용하니까요. 하지만 중학생만 돼도 전 과목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영어, 수학만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지는 거죠. 고등학생이 되면 그마저도 힘들어집니다. 초등학생 때는 언어 능력이 낮아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생이 되면 확 빠집니다. 그래도 언어 능력이 낮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일부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고등학생 때는 언어 능력이 낮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빗댄 사교육계의 좀 우픈 관용구도 있는데요. 초등 성적은 엄마 성적, 중등 성적은 학원 성적, 고등 성적은 학생 성적.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 능력이 낮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너무 쉬워요. 너무 좀 같이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면서 언어 능력 평가를 계속 해보면 너무 어이없게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독서를 통해서요. 제가 2018년도 상반기에 초등
5학년부터 고등 2학년까지 전국에서 300여 명을 포집해서 다 같이 손잡고 언어 능력 평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을 누가 했냐면 초등 5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의 사례를 보시면 독서의 효과가 어떤지 이제 얼추 짐작을 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학생은 물론 공부를 뭐 곧잘 하긴 했습니다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 걱정거리가 되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좀 근심 걱정하게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읽는 책이라는 게 판타지 동화였거든요. 판타지 동화, 아주 강력한 판타지 동화 마니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리포터, 타라 덩컨 뭐 이런 책들 많이 읽은 친구인 거죠.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이 테스트 보기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참았어요. 뭘 참은지 아시겠죠? 아이가 초3이 됐을 때 한국사 책을 읽히고 싶으셨대요. 근데 한국사 책을 주고 뭐 무슨 책을 갖다 줘도 계속 그냥 아이는 판타지 동화만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4 겨울방학 때까지도 이러고 있으니 전문가 입을 빌어서 이제 너는 빗자를 타고 날아다니지 말고 한국사 책, 세계사 책 이런 좀 지적인 책들을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거죠. 근데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이의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뭐 대단한 무슨 감각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언어 능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초등 5, 6학년 때 초등 5, 6학년 동화를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 데도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100이면 100, 자기 학년보다 적어도 3단계, 4단계까지 언어 능력이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영락없이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 능력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친구 그 테스트에서 한 문제 틀렸어요. 사실 이 테스트지 자체가 중학교 3학년 수준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는 테스트지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중3 수준일지 중3보다 높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중3 수준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할 게 없겠죠. 자, 독서 교육의 첫 번째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를 이 아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 교육을 할 때 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몇 개월 때는 무슨 책 읽혀야 되고 몇 개월 때는 무슨 전집 읽혀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무슨 한국사 책, 4학년 되면 세계사 책,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책, 좋은 책을 디자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독서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모님이 목표로 세워서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유일한 목표이자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 5, 6학년이 됐을 때 초등 5, 6학년 동화를 엄청 좋아하는 어떤 아이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독서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아니죠. 가장이 아니고 단 하나뿐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계속 독서 교육이 실패해 왔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독서율이 명백하게 얘기해 주죠. 청소년, 우리 중학교에서 이 논술학원을 다니거나 학교 숙제가 아닌데 책을 읽는, 자기가 이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고 도서관에 반납하고 다시 골라서 읽고 하는 독서 생활을 하는 중학생은 한 반에 한 명 있거나 없어요.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등학생은 종교 단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책 읽는 아이들 찾으려면.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독서 현실이란 말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계속 독서 교육은 실패해 왔는데 왜 이런 실패를 거듭했느냐? 저는 이걸 대한민국 대표 독서 단절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지식 전집으로 시작해서 지식 도서, 학습 도서를 읽고 마지막에 학습 만화를 읽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독서를 그만두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로직입니다. 이 방향으로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냐면 이것은 공부의 로직이지 독서의 로직이 아닙니다. 독서라는 자전거가 굴러가려면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흥미입니다. 숙련된 독서가들이요. 만약에 저를 예로 들어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책 선물이에요. 그 책이 좋고 나쁘든 간에 독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독서가들은 내가 지금 제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뭐지?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선물로 받은 책은 이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제 흥미가 지금 가는 지점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책은 항상 서가에 저 구석자리에 가서 꽂히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관심이 가는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책을 잘 읽는 독서가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흥미가 가지 않는 책을 준다라는 거는 독서를 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판타지 동화를 좋아하는 아이한테 생활 동화를 주거나 아니면 한국사 책을 준다는 것은 독서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바퀴는 뭐냐? 언어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준 높은 책을 읽을수록 독서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책을 읽히는 그 부모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책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아이가 초3짜리 아이인데 초3책을 줬어요. 재밌게 읽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읽네. 초4짜리 책을 한번 줘볼까? 초4짜리 책을 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것마저도 어렵게나마 잘 읽잖아요. 그러면 초5책을 주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냐면 수준이 높은 책이 독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내 언어 능력보다 책의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서가 아니라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자만 읽게 되는 독서를 하게 됩니다. 이 독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잖아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원활하게 일어날 때 언어 능력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책들은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내 언어 능력보다 언어 수준이 높은 책은 그냥 라면 냄비 받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의 가치라는 건 독자가 읽고 이해할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내가 어려워서 읽을 수 없다면 혹은 재미없어서 읽을 수 없다면 그 책은 나라는 독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책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논술학원에서 수업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논술학원에서 가장 큰 이 독서 효과가 나오는 책은 이야기책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럼 지식도서를 읽을 때는 어떠냐? 아이가 글을 읽어왔다 하더라도 독서가 안 된 것과 같은 상태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책을 읽었냐 안 읽었냐는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책을 읽었으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책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하고 내가 책 내용을 15분 이상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책을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책 내용 물어봤는데 지진책이야. 이러고 끝나잖아요. 한두 마디로 혹은 1분, 2분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다. 이러면 책을 안 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원활하면 실제 독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적어도 15분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의 기본 원리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라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이 가는 쉬운 책을 읽어야 돼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가는 쉬운 책만이 독서를 가능하게 만들고 독서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독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봐보세요. 이 독서를 한다는 것은 책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내 머리로 재생해보는 행위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갖고 있죠.
자, 독서를 처음 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책에는 책 속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책을 펼쳐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의 라인과 책 속에 있는 생각의 라인이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책을 처음 읽을 때 첫 부분을 읽을 때 좀 뻑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이 책 속에 담긴 생각이 싱크로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뻑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의 문체라든가 책 속에 일어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서서히 정보가 누적되고 적응이 되면서 이 내 생각과 글을 읽는다는 생각이 점점 합쳐지는 거죠. 그러다가 싱크로가 일어납니다. 이런 싱크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 순삭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책을 읽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 지나 있고 책 페이지는 70페이지, 80페이지 넘어가 있고 책 읽으시는 분들 이런 현상 자주 경험하시죠? 저는 이것을 독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독서는 사실 꾸역꾸역 글자를 읽는 일이 아니고요. 이 독서 현상이 수반되는 글 읽기, 그것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를 통해서 책에 담겨있는 생각을 독자인 내가 온전히 플레이 해봄으로써 내 사고의 수준, 내 사고의 정연함이 올라오는 것. 이게 책을 읽었을 때 발생하는 언어 능력 향상 효과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첫 시간에는 2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독서 효과는 책 한 권 한 권을 읽을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아까 제가 자아 강화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년이 올라갈 때 문턱에 걸릴 때 책 한 권만 재밌게 읽으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쉽게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단순히 적응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책 한 권이 실제로 언어 능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언어 능력 평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책을 읽었던 혹은 읽어오지 않았던, 내가 중학생인데 책을 한 번도 안 읽었어.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어. 근데 청소년 소설 한 권을 어떻게든 그 한 권을 제대로 읽어내요. 그러면 언어 능력은 바로 중학생 수준으로 올려붙습니다. 물론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 권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반복 독서를 하거나 계속해서 그 책을 슬로우 리딩으로 짧게 끊어서 긴 시간을 들고 읽어낸다면 어쨌든 간에 한 권을 읽어내기만 하면 언어 능력은 바로 올라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누적된 양이 모래시계에 모래가 쌓이듯이 막 쌓여서 나의 능력이 서서히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 한 권 한 권이 나를 혹은 내 아이를 바꿔놓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일단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은 독서는 누적된 양이 아니고 한 권 한 권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흥미가 가는 책,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거. 아이가 만약에 공포 동화를 빌려온다, 혹은 판타지 동화를 가지고 온다, 이랬을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막 로맨스 동화 이런 거 보면 야,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책들이 그 아이를 지금 가장 크게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 아이한테 한국사 책, 세계사 책은 줘봐야 독서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독서는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 너무 우아한 어떤 자기개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독서는 사실 우리가 영화 감상을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화 볼 때 보고 싶은 영화 보잖아요. 음악 들을 때 듣고 싶은 음악 듣죠. 그런 것처럼 책도 내가 보고 싶은 책, 내가 흥미가 가는 책을 골라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로 독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독서 목록을 부모인 내가 혹은 선생님인 내가 디자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 주고 아이가 스스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골라보고 그 골라온 책을 스스로 읽는 과정에서 읽기의 재미를 느끼고 이것을 생활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해내겠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독서 교육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독서 지도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성공하거나 어렵게 실패하거나. 자기한테 맞는 책을 읽으면 한 번에, 단 한 번으로 독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책, 내가 관심이 안 가는 책, 내가 읽기 어려운 책을 계속 고집하면 1년을 읽어도 2년을 읽어도 독서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독서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음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러면 어떻게? 다 알겠어. 그래. 쉬운 책, 재미있는 책, 아이가 흥미가 가는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고 성인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